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세법이 좀 시작이 되셨는데, 세법에 대해서 조금만 시험에 나오는 것 좀 설명을 드리고요. 수업 진행 방식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세법 그 1차 시험 문제 총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자, 요 40문제 중에서 이제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법. 여기 이제 세무사 시험은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회계사 시험은 이제 1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10문제 정도가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자, 요 소득세가 이제 역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총 40문제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이제 28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세목이 일단 시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2차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세목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세목을 저희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까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세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이제 국세징수법, 이제 조사원 처벌법, 그다음 이제 국제 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개 특강으로 강의가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아마 가을쯤에 공개 특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실강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으로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기법 등은 이제 한 12월 말까지 객관식 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이제 시간이 되실 때 그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들으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동영상 강의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 국세기본법은 이제 부가세나 법인세, 소득세 내용을 알아야지만 좀 이해하기가 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을 다 배우고 나서 가을이나 아니면 이제 한 12월 달쯤에 가가지고 그때 강의를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요 세 가지 세목만 좀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요 순서대로 좀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을 좀 먼저 배우고, 그다음 이제 법인세 배우고, 그다음에 소득세, 이렇게 이제 순서를 요 세 가지 세목을 이 순서대로 좀 나간다고 보시면 된다. 자, 일단 부가세법을 좀 배우시면은 법인세 때 좀 연결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좀 먼저 배우는 게 더 편리한 면이 있고, 물론 법인세가 부가세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지만, 부가세가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부가세를 좀 먼저 나갈 거고, 아직 중급회계 강의가 아마 안 끝났을 거야. 그래서 이 법인세 내용을 이해하실 때는 재무회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재무회계 다 배우고 나셔서 법인세를 배우는 게 좀 더 법인세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를 좀 먼저 나갈 거고, 그다음 이제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법을 이해하려면 법인세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를 먼저 나갈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소득세법을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저희 이제 수업 교재 자체는 이제 두 가지가 좀 같이 교재로 진행이 돼요. 자, 일단 이제 주교재, 요거 이제 워크북으로 좀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 1권이 이제 법인세가 들어가 있어요. 뭐 국기법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법인세가 들어가 있고, 요 2권이 이제 소득세하고 부가세법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 교재는 이제 워크북으로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별도로 이제 필기 노트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필기하다가 수업 내용을 좀 안 들으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놓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필기 노트는 매번 좀 나눠드리게 될 거고요. 필기 노트를 보시면서 이제 같이 수업을 좀 진행을 따라가시면 될 거야. 그래서 주된 교재는 이제 워크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 워크북은 이제 1, 2차 공통 논제예요. 그래서 2차 때까지 좀 필요한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논제도 들어가 있고 2차 논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워크북은 좀 요약수다 보니까 예제 같은 게 좀 빠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실제 기출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세금 계산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교재로 세법 강의 교재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세법 강의도 이제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순서는 동일해요. 1권 쪽에 이제 부가세가 1권 쪽에 이제 법인세가 들어가 있고 2권 쪽에 이제 소득세하고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수업 나가실 때는 요 두 권을 같이 다 들고 오셔야 되고요. 요 부교재를 통해서 예제라든가 또는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나갈 거야. 저희 세법이란 과목 자체가 제가 배우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냥 자격시험에 대한 대비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학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격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아셔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 워크북에는 이제 이론만 나와 있고 실제 시험 문제들이 실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부교재인 세법 강의책의 예제라든가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기출 문제들이 좀 실려 있기 때문에 특히 연습 문제가 전부 다 기출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기출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요 연습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셔야지만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알아야지만 공부 방법이 잡히게 돼요. 어디까지 공부를 할 거냐, 그게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제하고 연습 문제는 이제 부교재, 세법 강의책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처음 세법 공부하실 때 조금 개념을 좀 잘못 잡으실 때가 있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학원가에 이제 장수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좀 빨리 합격하는 단수생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좀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험을 지금 한창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좀 특징이 있는데 장생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목표 점수가 보통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요. 저희는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자격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1차 시험도 절대평가고 2차가 물론 상계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야. 그래서 목표 점수가 100점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60에서 65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된다. 특히 행서법 같은 경우에 고득점을 받는 게 유리하지만 세법은 굳이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도 아니고요. 또 고득점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60에서 65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실제로는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 잡힌다고 보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공부할 때 이제 스킵을 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된다. 저희가 이제 목표 점수가 100점이었다면 사실은 스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좀 나왔다, 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와도 절대 이제 건너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목표 점수가 100점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파고들어요. 계속해서 그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공부 기간이라는 게 길어지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제 목표 점수가 60점 또는 65점이었다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거기는 틀리면 되는 거야.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넘길 수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보십니다. 세법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지만 1회독 한다고 해서 세법을 다 아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독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세법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1회독 할 때보다는 2회독 할 때가 훨씬 더 편하고요. 2회독 할 때보다는 3회독 할 때가 회독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법은 이해도가 좀 올라가게 된다고 보십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특히 세법이 그렇다고 보십니다. 따라서 이제 스킵을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된다. 장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정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세법 개론책이 있는데 그 세법 개론책 한번 읽어보시면 정독하는 데면 한 2개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독이 이제 처음에 물론 정독이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정독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진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회독 하실 때는 분명히 정독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도 읽어야 필요가 있지만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독을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필요한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들어가시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독 중심이 아니고요. 한 번만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독이 돼야 돼요. 다독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책에다가 표시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책에 밑줄이 쳐진다든가 아니면 동그라미가 쳐져가지고 특정 부분만 계속해서 빠르게 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책이 밑줄이 닫혀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고요. 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단권화라고 하는 것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나중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해독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특히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 다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만 나중에 이제 가을이나 또 겨울에 해독수가 올라갈 때 좀 더 편하시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장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 이해가 안 가면 뭐 계속해서 파고들 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생들이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보다 더 논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시험을 잘 못 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희 물론 이제 이해가 중요해요. 세법이란 과목 자체도 이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 이해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가 됐냐가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면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이해가 아니고요. 암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독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저희가 이제 세법 이제 처음 배우시고 이제 1회독 하실 때 제가 아마 이 정도로 가르치게 될 거야. 이 정도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실 때는 이걸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이제 가르친 부분을 다 정리하실 수는 없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해 나가면서 일정 부분만 아마 좀 이해가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야. 근데 자, 부가세 배우고 나면 나중에 법인세 배우실 때 부가세는 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법인세 배우고 나면 소득세 배우실 때 법인세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법은 그 어떤 과목보다도 휘발성이 더 강해요. 재무회계보다도 휘발성이 더 강한 과목이 세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이 정도를 이해했는데 나중에 남는 거는 한 20%밖에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회독을 하고 나면 많이 남아야 한 20% 남는 거야. 배운 것 중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 본 기본종합반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이제 2회독, 3회독을 해 나가면서 이 범위를 조금씩 더 늘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20%,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 뭐 30% 내지 40%, 또 3회독 할 때 40% 내지 50%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서 시험 보실 때 60%까지만 이해를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6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 20%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회독수가 올라가면서 실제로는 이해도라는 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저 이제 2차 시험 합격생들 중에서 예전에 그 스터디 한 6명이 찾아왔는데 합격하고 나서 친구들이 막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네 스터디 훈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반복에 장사 없다. 그게 스터디 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법하고 이제 회계학으로 세무사 2차 시험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두 과목이 갖고 있는 특징이 휘발성이 좀 강한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법하고 회계가 갖고 있는 특징은 얼마나 이제 반복이 많이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기계적으로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로 대비가 돼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좀 풀어내실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제 반복을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기본 강의 들을 때 분명히 다 이해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면 사실은 그게 이상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건너뛰는 게 더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야. 왜냐하면 나중에 부가세 배우고 법인세 배우고 소득세 배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하실 때 반드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너무 파고들지 말고요. 건너뛰면서 어쨌든 회독수를 올려나가는 게 세법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실 때 자, 복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방식대로 그대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필기 노트를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워크북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다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워크북에 정리가 되시면서 배운 논제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저희 지금 1회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이해 위주로, 지금 암기 위주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워크북 정리가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이제 세법 개론책에 있는
연습 문제라든가 자 또는 이제 예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연습 문제나 예제가 풀린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연습 문제나 예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다시 질문하시면 될 거야. 개념을 못 잡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습 문제나 예제가 풀리면 세법 공부를 잘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목적지예요. 연습 문제 또는 예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세법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전에 이제 세법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에 세법 개론 강의 이름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었다면 그러면 객관식 세법 책을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처음부터. 자, 어쨌든 저희는 뭐 자격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좀 강해지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 듣는 거였다면 여기를 하실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예전에 세법 개론 이미 들은 적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2회독, 3회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럼 객관식 세법 책을 같이 풀어나가시는 게 사실은 공부 방법을 찾는데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된다. 네, 객관식 세법책은 다 푸실 필요가 없고요. 객관식 세법책이 필수 문제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 문제만 좀 풀어나가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우신다면 여기를 할 수 없고 요거는 선택이에요. 이미 이제 과거의 세법 한번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셔도 돼요. 근데 저희 연습 문제가 꽤 문제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만 푸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래서 연습 문제 위주로 풀어 나가셔도 되고, 여력이 되면 객관식 세법책도 같이 풀으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식대로 좀 복습을 해 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뭐 수업 나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부가세부터 좀 바로 봐볼게요. 자, 이제 부가세 보시면은 요 부가세법이 이제 1차 때 8문제가 출제가 돼요. 총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 8문제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론용 문제라고 해가지고 말장난 문제, 거기 이제 한 4문제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계산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하는 문제예요. 세금이 얼마냐 그걸 찾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반씩 출제가 돼요. 말장난 문제가 한 반,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한 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가세법을 먼저 나갈 거고요. 자, 이제 부가세 개념부터 좀 봐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얘기예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모.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 자, 도대체 이제 과세 대상이 뭐냐? 그게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 부가가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 그냥 더해진 가치. 더해진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불러요. 뭐 아마 세법 처음 배우신다면 처음 듣는 개념일 거예요. 어쨌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 자, 나중에 배우시는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그걸 법인세라고 부르고,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그걸 소득세라고 불러요. 개인자를 빼고 소득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더해진 가치, 이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모.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걸 좀 배울 거야. 자, 보니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갑이라는 아이가 존재하는데, 얘가 보니까 을로부터 자 A라는 재화를 매입했는데 그 매입액을 보니까 매입액이 얼마가 있었냐면 1,000원이 있더라.
네, A라는 재화를 매입해가지고 요거를 팔았다는 얘기야. 자, A라는 재화를 팔았는데 그 매출액을 보니까 그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1,500원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란 단계에서 더해진 가치, 요 창출한 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어렵지 않고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면 그러면 가배 단계에서 더해진 가치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가치가 가배 단계에서는 얼마의 부가치를 창출했냐면 500원의 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시면 된다. 자, 보시면 1,000원에 사갖고 와서 500원의 가치를 더해서 얼마에 팔았냐면 1,500원에 팔았다는 게. 그럼 더해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 매출액에서 하면 된다. 매입액이라는 것을 빼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 가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요 500원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목,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부가가치 세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 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별거 아니죠. 일단 부가가치를 찾아내면 돼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고, 자, 여기 어떻게 주면 되냐면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세율은 부가세가 10%야. 그러니까 10%의 세율을 곱하면 그게 부가가치 세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자, 매출액이 얼마? 1,500원. 매입액은 얼마? 1,000원. 여기 이제 10%를 곱하면 50원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되냐면 50원이 나오게 된다. 자, 요걸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세율이 10%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준 금액의 세율을 곱해주면 된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가로를 풀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가로를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가로 한번 풀어보면, 자, 매출액에다가 어떻게 주면 되냐면 세율을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입액에다가, 자, 세율을 곱해가지고 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매출액에다가 10% 세율을 곱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매입에다 세율을 곱한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에다 세율을 곱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150. 매입에다 세율을 곱하면 100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부가가치 50원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 방법이 있고 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다. 근데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자,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부른다. 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부르냐면, 자, 보니까 이제 을이라는 사업자가 있었다는 얘기야. 을이란 자가 갑에게 A라는 재화를 1,000원에 팔았고, 갑이 다시 그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니까 1,500원에 팔고 있더라. 자, 그러면 요 매입액이 뭐냐면 요 갑의 입장에서 보시면 전 단계 거래액이야. 전 단계 거래가 되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1,000원이죠. 요 매입액이 전 단계 거래액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입액을 차감하고 있죠. 매입액을 뺀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 단계 거래. 매입액이 전 단계 거래액이니까 전 단계 거래액을 차감, 공제한다고 해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근데 요거는 뭘 빼냐면 요 매입세액을 빼는 거야.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세액을 뺀다고 해서 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건 배우지 않을 거야.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이제 배우지 않을 거고 이 방법 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 풀어나갈 거야.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뭐냐?
자, 봤더니 이제 A라는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 이제 B라는 사업자가 존재하더라. 그다음 이제 C라는 사업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최종 소비자가 있었다. 자, 저희는 이제 부가세법을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제조, 도매, 소매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었다. 이 기본 모델을만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만 출제가 된다. 그래서 보니까 A라는 아이가 제조업자였다. 그다음 B라는 아이는 이제 도매업자였고, 자, C라는 아이는 이제 소매업자였다. 네, 보니까 이제 A라는 아이는 0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도매업자에게 1,000원에 팔고 있더라. 근데 도매업자는 1,000원에 매입해서 소매업자한테 보니까 1,200원에 팔고 있고, 소매업자는 1,200원에 매입을 해서 소비자에게 보니까 이제 1,500원에 팔고 있더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A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0에서 1,000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가 더한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1,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도매업자의 부가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200원이 되겠죠. 더해진 가치는. 그다음 C라는 사업자는 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300원이 된다. 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자, 일단은 매출세액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줘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돼 있다는 게요. 한번 해보면, 자, 2단계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얼마? 1,000원. 여기 이제 세율을 10%로 곱하면 100원이라는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야. 100원이라는 매출세액에서, 자, 매입세액은 얼마가 되냐면 매입액이 0원이었죠.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0이라는 금액을 빼주면, 자, 창출한 부가가치세 얼마가 되냐면 1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자, 이론상으로는 창출한 부가가치의 정확하게 10%가 뭐가 돼야 되냐면 부가가치세가 돼야 된다는 게, 요 1,000원에 10%를 곱한 게 부가가치세가 돼야 되는 것이다. 자, 근데 A라는 사업자가 요 B라는 사업자에게 요 재화를 팔 때, 그럼 대가를 받아갈 때 1,000원을 받아갔냐? 그렇지 않아요. 1,000원을 받아가지 않고요. 자신이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100원이라는 금액을 더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A가 B한테 1,000원짜리 재화를 팔 때에는 실제로 1,000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요 B라는 사업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100원이라는 금액을 더 받아가요. 자, A 사업자가 이제 B한테 공급할 때 처음 1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요 B가 만약에 100원을 주지 않는다. 그럼 얘는 그냥 너하고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는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럼 B가 그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건 좋다. 내가 부담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가 이 100원을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나만 좀 발급을 해달라.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즉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을 그럼 내가 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그걸 하나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세금 영수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가실 텐데 세금 계산서라고 불러요.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주고받게 돼 있다는 게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TI라고 쓸게요. 이렇게 TI라고 쓰면 그게 세금 계산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이제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A가 이제 B한테 그래 부가세는 네가 부담했다. 증명하는 서류 하나를 발급해 주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도매업자. 자, 얘는 자 매출세액이 얼마가 되냐면 1,200원에다가 10%를 곱한 120원이 되겠죠. 120원이 될 거야. 근데 매입세액은 얼마가 되냐면 요 1,000원이 매입액이고 거기에 10%를 곱하면 100원이란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전 단계 요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을 해요.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매입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야. 매입에다 세율을 곱하지 않고
요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금액을 바로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때 공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거야. 이렇게 A하고 B가 거래가 될 때, 자, X1년 4월 1일 날 거래가 되었다. 작성 일자를 기재하고, 자, 공급자가 누구였냐면 A였다. 공고를 받는 자는 누구였냐면 B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고 가액을 보니까 공고 가액은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보니까, 자, 부가세가 얼마가 있었냐면 100원이라는 금액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게야. 요 세금 계산서에서 확인이 되는 금액, 그 금액을 공제시켜 주겠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아야 되고, 세금 계산서에서 확인이 돼야지만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게야. 그럼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오겠죠. 그랬을 때 요 세금 계산서가 나중에 제출이 돼요. 관할 세무서에 제출이 되면 국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A 사업자의 매출액과 B 사업자의 매입액이 포착이 되는 거야. 세금 계산서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얘가 매출액이 얼마가 있었고 얘가 매입액이 얼마가 있었는지, 다시 얘기하면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공급했는지가 전부 다 포착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요 B라는 사업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거래를 포착시켜 줘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세금서 받아오게 된다면 그럼 얘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는 얼마? 2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정확하게 10%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똑같아요. 이제 자, B가 C한테 팔 때, 자, 1,200원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자,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받아오냐면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20원을 더 받아오는 거야. 그럼 이제 C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래, 내가 부가세를 부담한 건 좋은데,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을 하나만 좀 발급해달라. 그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세금 계산서를 부르게 된다. 자, 그럼 이제 C라는 사업자, 자, 매출세 계산해 보시면은 1,500원에 10%를 곱한 150원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매입세액은 얼마가 되냐면 1,200원에 10%를 곱한 120원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에서 확인이 되는 세액을 바로 빼게 돼 있다는 게야. 그러니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그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 부가세액을 바로 차감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C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는 얼마가 되냐면 3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C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얼마의 대가를 받아가냐면, 자, 1,500원의 대가를 받아가면서 자신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150원 더 받아가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한테 이 제화가 얼마에 팔리게 되냐면 1,650원에 팔리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부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 거냐면, 자, A라는 사업자는 요 부가세 100이라는 금액을 자신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A 세무서에 찾아가 가지고, 자, 부가세 얼마를 납부하냐면 100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고, 자, B라는 사업자는 B 세무서장에게 어떻게 하냐면 요 20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B 세무서에 찾아가 가지고, 자, 부가세 20을 납부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냐면 요 3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C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있겠죠. 그래서 C 세무서에 찾아가서, 자, 부가세 30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해주는 거야.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보시면, 자,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자, A가 이제 부가세를 부담하느냐? 자, 보시면 A는 요 B로부터 100원을 받아왔어요. 100원을 받아온 걸 그대로 납부한 거야. B로부터 100원을 받아와서 그대로 납부했으니까 실제로는 요 A는 부가세를 부담한 적이 없죠. 자, A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게 없다는 얘기야. 요 B로부터 100원을 받아와서 그 금액을 그대로 납부했으니까 실제로는 A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없고 A는 실제로는 부가세를 부담한 적이 없다. 자, B는 근데 보시면 그럼 B가 부가세를 부담하느냐? 자, C로부터 얼마를 받아왔냐면 부가세 120원을 받아오고 얘한테 100원을 줘요. 남는 돈은 얼마? 20원이 남게 되는데 그 20원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B도 부가세를 부담한 적이 없다.
자, 그럼 이제 C는 부가세를 부담하느냐? 자, 소비자로부터 부가세 150원을 받아왔고 얘한테 얼마를 줬냐면 120원을 줬고 남는 돈 30원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 C도 부가세를 부담한 적은 없다고 보십니다. 자, 그럼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 150원을 그대로 전부 다 부담하게 되는 거야. 자, 국가에 들어온 이제 세금을 보시면은 A 단계에서 100원이 들어오고 자, B 단계에서 20원이 들어오고 C 단계에서 30원이 들어와서 부가가치세 150원이라는 금액이 국고에 들어오게 돼요. 국가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누구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야.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사업자는 A는 B로부터 받아와서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하고 B는 C로부터 받아와서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거고 C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와서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가 세금을 부담하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업을 하는 자야. 사업을 하는 자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세목을 간접세라고 불러요. 이런 세목을 이제 간접세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간접세가 뭐냐면 이런 개념이야. 자, 납세 의무자하고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간접세라고 부르게 된다. 재정학 아직 안 배우셨죠? 재정학 때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재정 배우셨어요? 수업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죠? 재정학 때도 배우실 텐데 조세로 인해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걸 간접세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부가세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것은 누구? 사업자가 되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총칙 파트고요. 총칙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배워 나갈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배워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개념 하나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부가세는 이렇게 자, 제가 이제 가격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정가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정가가 되다가 실제로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오늘 이제 점심을 드셨다면 자, 점심값이 보니까 얼마였냐면 5,500원이더라. 이제 요즘 점심값이 이제 5,500원은 거의 없긴 한데 5,5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인식을 못했을 뿐 요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저희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순수 점심값은 얼마가 되냐면 5,000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가세가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 500원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결제를 할 때 얼마가 결제가 된 거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5,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점심값이 보니까 5,000원이더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순수 점심값은 이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5,000원이라는 금액에 곱하기 110분의 100을 하면 그게 실제로 점심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부가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세는 얼마가 되냐면 5,000원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뭐가 되냐면 부가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의점 가서 뭘 사든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통상적으로는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인식을 하지 못할 뿐 부가세를 늘 부담하고 있는 거야. 소비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가세를 늘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소비세의 일종이야. 소비의 담세력을 인정하고 소비가 이루어질 때 과세를 하겠다. 그런 소비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목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요 C를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좀 물어봐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C의 공고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1,500원. 이 1,5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자, A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얼마? 1,000원. 이렇게 A 단계 창출해서 부가가치와 그 다음에 B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200원.
그 다음에 C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300원. 요 금액이 다 더해지면 그게 C단계의 공급가액인 매출액인 1,5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C의 공급가액 1,500원 잘 생각을 해보니까 A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와 B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와 C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합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C의 공급가액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10% 세율에 의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단 이런 개념이요. 나의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야. 내가 팔 때 나의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A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이미 어느 단계에서 과세가 되었냐면 A단계에서 과세를 했어요. A단계에서 100원을 과세했고, 자, 그 다음에 B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이미 B단계에서 과세가 되었죠. 이렇게 B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이미 B단계에서 과세가 되었는데 또 한 번 C단계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걸 이중과세라고 불러요. 두 번 과세가 된다고 해서 중복과세 또는 이중과세를 부르고 있다. 또 한 번 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미 과세를 했는데 또 과세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매입세액을 차감해 주는 거야. 이 매입세액이 뭐냐면 전 단계 이미 과세된 세액. 자, 전 단계 이미 과세된 세액이 얼마냐면 120원이죠. 120원을 빼주겠다. A단계에서 100원이 과세가 되었고 B단계에서 20원이 과세가 된 거야. 이미 과세된 세금을 어떻게 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전 단계 이미 과세된 세액, 전 단계 세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이 매입세액이 뭐냐면 전 단계 세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 매입세액을 빼주고 있는 이유는 왜 빼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중복과세 방지라고 불러요. 중복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빼게 돼 있다. 그래서 나의 매출액에 대해서 일단 과세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대응되는 매입세액을 빼주고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야. 다만 이 매입세액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될 때, 세금 계산서에서 확인이 될 때만 빼주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총칙에서 좀 배우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바탕으로 교재 가지고 좀 체크를 할 건데, 자, 앞으로 교재는 이렇게 좀 색깔을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좀 쳐드릴 거고요.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중요한 사항이면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 거야.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할 거고, 자, 시험에서 출제가 되긴 하는데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 그리고 노란 색깔을 좀 표시를 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출제가 된 적은 없고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개념들, 그거는 연두 색깔로 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면 빨간 색깔,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은 노란색,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연두 색깔로 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밑줄이 안 쳐진 부분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 밑줄이 안 친 부분은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밑줄이 쳐진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가세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부가세 개념은 수업 목적화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는 별로 필요가 없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뭐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뭘 취하고 있냐면 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매출액에서 요 매입액을 차감하는 공제법을 취하고 있고, 가산법은 뒤에서 배울 거야. 한참 후에 가산법이 뭔지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수업 목적화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은 공제법이라고 해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는 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부가세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산법은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면세 배울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업 목적화는 필요가 없고, 자,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뭘 차감하는 것이냐면 매입액을 바로 빼는 거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아요. 이 방법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니까 국가가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국가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전혀 포착하지 못해요. 이렇게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을 취하면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뭘 취하고 있냐면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포착할 목적으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자, 저희는 수업 목적하에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게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 된다. 그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은 그냥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의 가루를 푼 거예요. 가루를 풀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출액의 세율을 곱해서 뭘 계산하냐면 먼저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나서 매입액에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 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바로 빼게 돼 있는데 이 계산 구조를 이 매입세액을 전 단계 세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한다고 해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만 유일하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포착할 목적으로 이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이 부가세법에 의해서 포착이 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소득이 다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법인세도 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도 과세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냐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가 결국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 목적화에 필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번 여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C의 공급가액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A단계, B단계, C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C의 매출액, 공급가액은 자,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에 뭐가 되냐면 누적액이 되는 거예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자, 뭐가 되냐면 부가가치의 누적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부가가치 합계액을 말하는 거죠. C단계까지의 부가가치 합계액, 누적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야. 해당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C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당 거래 단계까지의 부가가치 합계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공급가액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게 이제 1차 말장난 문제로 출제가 돼요. 회계사 기출 문제고요. 회계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시면 자,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요 과세 표준이 이제 다른 말로 공급가액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해당 거래 단계까지의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적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게야. 해당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계액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과 관련시켜서 보시면은 자,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 이 매입세액이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전 단계 세액을 의미하고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 단계 세액이 곧 매입세액이다. 그 말의 의미는 매입세액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전 단계 이미 과세된 세액을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표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된다. 수업 목적화에는 여기만 필요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부가세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앞에 내용도 필요하긴 한데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말장난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워크북에는 그냥 농장, 밀가루, 빵 공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배우진 않을 거예요. 제조, 그 다음에 도매, 소매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었다. 이 방식으로 배울 거야. 제조, 도매, 소매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었다. 이렇게 A, B, C 단계로 앞으로 배워나가시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개념만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부가세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는 중요치는 않은데 약간만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게 첫 번째 소비형 부가세를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 요 개념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 자, 소비형 이제 부가세는 뭐냐면 이제 매입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자,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해진 가치.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일단 이론상으로는 매입액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부가가치 세가 된다. 자, 근데 요 매입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자, 일단 봤더니 중간재 매입액은 무조건 인정이 돼요. 이 중간재 매입액이 원자재라든가 원재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원자재 같은 것은 당연히 매입액으로 인정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본재가 인정이 되냐. 자본재도 그러면 매입액으로 봐줄 거냐. 그게 문제예요. 자본재는 뭐냐면 기계장치도 인정을 해줄 거냐. 기계장치를 매입해도 그걸 매입액으로 봐줄 거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요건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앞에를 풀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매출세액이 되고, 뒤에를 풀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매입세액이 되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매입하게 되었을 때 매입액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연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시켜 줄 거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TV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기계장치를 하나 사갖고 오게 되었다. 자, A란 기계장치를 사갖고 왔는데 그때 돈을 줬는데 순수 가격은 100억. 근데 여기 이제 부가세가 붙어서 부가세가 얼마였냐면 10억이더라. 그럼 삼성전자 당연히 그래 부가세를 내가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만 발급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받아오게 되었을 때 요 10억이 공제가 되느냐 공제가 되지 않느냐,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당연히 매입을 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계장치도 매입을 하면 매입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되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냥 매출세액은 편의상 0이라고 할게요. 매출세액은 편의상 0이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매입세액이 얼마가 있냐면 10억이란 금액이 있게 되는 거야. 이걸로 공제해 줄 것이냐. 자, 매출세액이 0인데 매입세액 10억이 만약에 공제가 되면 부가세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억이 나와요. 앞으로 세법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쓸 거예요. 세법은 삼각형을 써요, 마이너스를. 법인세 배울 때도 마이너스는 삼각형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 세법상 용어는 이렇게 삼각형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얼마가 나왔냐면 10억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요 금액이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면 그건 뭐냐면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된다. 납부의 개념이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이건 관할세무서에 달려가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무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거야. 환급을 시켜줘요. 10억이라는 돈을 삼성전자에게 국가가 돌려주게 돼 있다는 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세금을 환급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을 환급세액이라 부르고 플러스 금액을 납부세액이라 부르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10억을 돌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억을 부담했지만 국가가 10억을 돌려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기계장치를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0억을 부담했지만 10억을 돌려받는 꼴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기계장치와 같은 자본제도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줘요. 그래야지만 투자가 활성화될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이 얼마가 있냐면 1000억이 있더라. 네, 기계장치를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면 기계장치 몇 개를 사갖고 있으냐면 9개밖에 못 사갖고 오는 거야. 하나 사올 때 110억을 부담하는데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9개 기계장치를 사올 수밖에 없지만, 자, 만약에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된다면 1000억이 있었다면 기계장치를 9개가 아니라 10개를 사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기계장치 하나를 더 사갖고 올 수 있죠. 투자가 더 활성화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계장치도 매입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도 매입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 목적화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계장치를 매입해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그래서 건물도 포함이 되고 기계장치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돼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건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자본주의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매입하는 시점에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걸 이제 어려운 말로 소비형이라고 불러요. 소비형 부가세라고 부르게 있고,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세를 취하기 때문에 요 자본주의 매입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매입액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부가세는 기회장치를 매입해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구나.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요건 설명드렸죠. 앞에서. 우리나라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은 국세예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몰라도 돼요. 국세하고 지방세는 어떻게 나눈 거냐면 세금을 국가가 부과하면 그걸 국세라고 부르게 돼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면 그걸 국세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요 지방세는 이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에 들어가게 돼요. 1차 때는 시험 범위 없고 2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취득세나 재산세가 지방세의 한 종류야.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국가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라고 부르게 되고,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목적화에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간접세는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 보니까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거를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세금은 누가 부담하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세라고 부르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업 목적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야. 이 부가세가 이런 간접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간접세 말고 이제 반대 개념, 그게 뭐냐면 직접세라는 게 있어요. 이 직접세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서로 일치했을 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직접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더라. 그럼 납세 의무자가 갑이면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도 누구냐면 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득세야. 자,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하고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배우시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직접세 있고, 이 부가세는 뭐냐면 전가가 되는 간접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요거는 처음 배울 때만 한번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따로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가세는 이렇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조세인데, 직접세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가 이런 간접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 일반 소득세는 진짜 몰라도 돼요, 사실. 자,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와 모든 용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그러니까 모든 재와 모든 용에 대해서 과세하면 그 일반 소비세를 부르게 되고, 특정 재와 특정 용역만 과세하면 그걸 개별 소비세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세예요. 주세는 뭐냐면 술만 과세하는 게 주세예요. 술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주세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재와 모든 용역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재와, 술이라고 하는 특정 재와만 과세하는 것을 그걸 개별 소비세라고 불러요. 근데 모든 재와 모든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소비세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주세도 소비의 담세로 인정하고 과세하는 세목이고, 부가세도 소비의 담세로 인정하고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둘 다 소비세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세는 특정 재화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 제가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부가세는 모든 재와 모든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보시면 되고, 이것도 수업 목적화에는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이제 안 나와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 단어가 안 나온다. 어쨌든 부가세는 이제 다단계 거래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 개념이 단단계 거래세라는 게 있다.
자, 다단계 거래세하고 단단계 거래세는 그냥 들으시면서 한번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복습은 하실 필요 없어요. 수업 목적화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가 있고 단단계 거래세가 있다.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단계 거래세는 뭐냐면 다단계 모든 단계마다 과세를 한다. 그걸 다단계라고 불러요. 자, 제가 앞에서 배우셨던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보면 A라는 단계가 있고 요 B라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이제 C라는 단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소비자가 존재하더라. 근데 이제 A가 보니까 0에 매입을 해서 얼마에 팔고 있냐면 1,000원에 팔고 있고, 자, B는 1,000원에 매입을 해서 1,200원에 팔고 있고, 자, C는 1,200원에 매입해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1,500원에 팔고 있더라. 자, 그러면 자, A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냐?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했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면 돼요. 1,000원. 자, 그럼 B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1,200원에서 1,000원을 빼주면 200원. 그럼 C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1,500원에서 1,200원을 빼주면 300원. 이렇게 이제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0원, 200원, 300원이 있다. 근데 자, 부가가치세는 제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A라는 사업자에게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관할 세무서에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면 부가세 100원을 납부해야 되고, 자, B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B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라는 사업자는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20을 납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C 단계는 C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C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C라는 사업자가 자, 부가세 30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납부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단계마다 과세를 하고 있죠. 제조, 도매, 소매 단계마다 과세를 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단계 거래세. 모든 단계마다 과세가 돼서. 근데 단단계 거래세는 뭐냐면 딱 한 단계만 과세한다. 그걸 이제 단단계 거래세라고 부르는 거야. 자, 제조, 도매, 소매 단계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딱 한 단계만 과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국가 입장에서 딱 한 번만 과세할 수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과세해야 되냐면 소비의 담색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세목이 되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날 때 과세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이때 딱 한 번만 과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라는 자가 소비자로부터 1,500원을 받아오면서 추가적으로 부가세 150원을 받아오는 거야. 공고가액 10% 부가세를 받아와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줘요. 자, 이걸 단단계 거래세 구조라고 불러요. 딱 한 단계만 과세가 된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그때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와서 그 금액을 그대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주면 된다. 이걸 딱 한 단계만 과세하니까 단단계 거래세 구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럼 보시면 자, 다단계 거래세도 부가세가 들어오는 거, 국고에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 합치면은 150원이 들어오고, 단단계 거래세도 보시면은 부가세가 얼마 들어오냐면 150원이 들어오는 거야. 똑같아요. 다단계 거래세가 되었던 단단계 거래세가 되었던 국고에 들어오는 세수는 동일하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데 복잡한 다단계 거래세 구조를 취하고 있냐? 이게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은데 소비자한테 팔 때 딱 한 번만 과세하니까 훨씬 더 간단한데 왜 다단계 거래세 구조를 취하고 있냐? 자, 단단계 거래세 구조를 취하게 된다면 뭐만 포착이 되냐면 C의 매출액 하나만 포착이 돼요. C의 매출액만 포착이 되지 중간 단계 A 단계의 매입액과 매출액, B 단계의 매출액과 매입액, C의 매입액은 전혀 포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매 단계마다 과세를 하게 된다면 매 단계마다 어떻게 되냐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게 되면서 자, 국가가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전부 다 포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전부 다 포착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단계 거래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수는 똑같은데 국고에 들어오는 세금은 똑같은데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전부 다 포착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다단계 거래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보시고요. 소비자 과세 원칙은 조금 설명이 길어서 잠시만 쉬었다가 할게요.